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들 사이 몸싸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각 후보 캠프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어제였죠. 충남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연설 도중이었는데요. 원희룡 후보 지지자가 한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자를 던지며 난투극이 벌어졌는데요. 한 후보 측과 원 후보 측은 서로 상대방의 지지자가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 총격 사건도 그렇고 정치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딴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 맘사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도서관에서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책 선물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잠시 후 경북 도서관 김호기 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시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벌써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바로 최상병 벌써 1주기 되는 네. 날인데 이날 뭐 행사 있으시다고요? 네, 예천에서는 어제 예천문화회관에서 최수근 상병 및 그때 수해로 돌아가신 분들 17분을 위해서 이제 추모 분향소를 운영했고요. 안동은 이제 안동 시민분들 몇 분 마음 맞는 분들이 모여서 네. 7월 19일 돌아가신 그 당일날 안동 신한은행 앞에 문화의 거리에서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 네.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분향소를 직접 네. 운영하시는 거고요. 아나운서님도 시간 되시면은 오셔요. 알겠습니다. 네. 예천에 이어서 안동까지 네. 이번 주에 분향소를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자,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이 있습니다.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유보통합 정말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보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유보통합은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간,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예. 그 유보통합은 취약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나 교육청이나 지자체 보육아동부서에서는 관심이 크고 또 통합 관련해서는 아주 분주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등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유보통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유보통합 얘기는 네.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벌써 내년 1월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유보통합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 한마디로. 네. 네, 저도 뭐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자,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같기도 하고 차이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가 대상이고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예. 실제 나이 기준으로 하면은 유치원은 5, 6, 7세를 다니고 어린이집은 0세부터 7세까지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예. 그리고 두 기관은 근거 법령도 차이가 있는데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은 지자체, 즉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또 교육 중심이고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이라는 거 이 정도. 네. 근데 차이죠. 어린이집도 이제 교육 중심으로 돌아간 지가 꽤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예. 교육 과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교육 중심에 네.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자, 그러니까 연령 보니까 이제 3세부터 만 기준으로 해서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도 다닐 수 있고 어린이집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다 다닐 실제로 수 하면 있고 0세부터 7세인 거고 그렇죠. 유치원도 5, 6, 7세인 거예요. 예. 네. 예. 근데 실제 나이로 했을 때 0세부터 4세까지는 유치원은 못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5살이 돼야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는 갈 수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는데 자, 우선 그러면 자,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왜 통합을 하려는 건지 어떤 이점이 있어서 통합하려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이 주시죠. 유보통합이 당장 갑자기 딱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1997년부터 30년 가까이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예. 이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영유아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니든지 어린이집을 하든지 똑같은 수준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실 부모님들이 일가 양육을 병행하면서 그 영유아 때는 안심하고 맡겨놓을 돌봄 시설이 정말 절실하고 또 아이가 조금 자라면은 돌봄과 교육적인 부분도 좀 더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 맡기고 이후에는 유치원을 넘어가기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치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5살 때부터 벌써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지만 입학이 가능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특히나 국공립 유치원 네.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유치원 보내기가 뭐 어지간한 대학 보내기보다 힘들다라는 아하.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가까이 논의와 중단을 반복해 오다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이 궁금한데요.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안동시와 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따르면 안동 관내 유치원 수는 공립 29개, 사립 9개로 총 38개입니다. 예. 유치원은 1625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157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78개. 그러니까 유치원은 38개였는데 어린이집은 78개고요. 예. 2275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고 보육교사는 유치원은 157명이지만은 어린이집은 784명입니다. 예. 왜 이렇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은가 정말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실 텐데요. 예. 그 교원 수가 많은 이유는 안동시가 작년 초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었고 MBC도 나왔었는데요. 예. 2022년 재작년이네요. 2022년부터 0세 반에 3명당 교사가 1명인데 안동시가 선제적으로 2명당 선생님 1명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0세 네. 반일 경우에는 네.
선생님 한 명이 2명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이를. 원래 예. 법적으로 3명인데 안동시는 좀 더 질 좋고 부모님들이 그렇죠.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일을 하시거나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자, 이제 안동시만 예를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기관수 유치원은 38개, 어린이집은 78개가 네, 맞습니다. 있는데, 자, 영유아 수가 유치원은 1,600여 명, 네. 어린이집은 2,200여 명인데 교원 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유치원이 교원 수가 150여 명, 어린이집은 780여 명.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의 교원 수가 월등히 많다는 거 이렇게 짚어주셨고, 자, 아까 유보 통합 2점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기대도 있는데 우려도 한편 있다고요. 네, 유보 통합 시행을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통합 이후에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합 이후 우려되는 점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계속 있지만은 이거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은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했을 겁니다. 유보 통합은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보내야지 하는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예. 입학철마다 반복되는 유치원 줄서기 대기 추첨 이 수고를 덜 수 있거든요. 예. 이 통합 과정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운영 기간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도 국비 지원 등의 재정 지원 확대가 되고 아이 구분 없어짐에 따라서 재원 아동 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물론 시설이나 운영 능력에 따라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도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로는 통합 누리 과정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 누리 과정으로 해서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이 개재될 수 있고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또 이원화된 행정 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따 제가 후반기에 제가 한 번 더 예를 드릴 건데요. 이 교육청으로 모든 게 일원화되면은 관리 감독과 지원 등에서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앞으로 해나갈 과제가 정말 많은데요. 예. 입학 방식도 정말 고민입니다. 유치원은 추첨제고요. 어린이집은 선착순인데요.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 될 것인가, 아이가 다자녀라든지 다문화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입학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교사 자격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데요. 유치원은 교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예.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원 자격은 교육부에서 행하는 전공과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교원 자격이고요. 예. 어린이집은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서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사 양성 체계와 맞물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통합 명칭 문제도 있고요. 지금 말로는 영유아 학교다, 유아 학교다, 이렇게 학교 기준으로 가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해 관계와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자와 교사 스님들과의 처우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단체 직종 간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갈등들이 있고요. 행정 기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사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사무 보던 게 교육지원청을 이관이 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이고. 저도 중앙정부에 계속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매뉴얼이 없고 그냥 대책 회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어떻게 운영될 건지 아무도 깜깜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무래도 교육청도 인력이 많이 부족할 거고요. 그렇네요. 네, 업무 전문성의 부족 문제도 상당히 이미 예고된 상황입니다. 자, 현재는 이제 유치원은 교육부가, 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네, 보건복지부, 유보 통합이 되면은 교육부가
담당하게 되나 보네요. 모든 이거는 정해졌나 보네요. 네, 그래서 안동시 같은 경우는 보육 아동 가족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육 관련된 업무하시는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교육지원청을 이관될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시 같은 경우는 글로 가실 분을 가실 분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안동시에서 거기서 공무원분들이. 일했던 분들이 예. 교육지원청으로 가서 네. 일하겠냐 네, 물어보는데 전출을 원하시는 분이 없으셔요. 아,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군요. 임시적으로 잠깐 갔다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게 행정 문제도 좀 있겠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논의만 최소 30년이 걸린 정말 큰 정말 사업인데요. 예. 이제 유보 통합을 최종 발표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도 정말 후속 조치가 없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30년간에 혹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의 이익이라든지 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 대립과 충돌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유보 통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친환경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 안동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어린이집은 월 8,000원씩 한 명당 이렇게 나갔고요. 유치원은 13,000원씩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5세, 6세, 7세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가면은 월 8,000원밖에 지원 못 받고 유치원에 가면은 월 13,000원 지원받는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작년 5월부터 어린이집에도 월 8,000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서 13,000원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사실은 그 보육아동 가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되는 게 많아서 이게 서로 과별로 소통이 좀 안 되거나 해서 이런 나온 문제였는데요. 예. 이런 문제를 아이 엄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눈에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보육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하며 이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또한 아이들을 관점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유보 통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함을 잃어봐요.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도청 신도시에 자리한 경북 도서관에서는 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도서관 김호기 관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기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경북 도서관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지역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한 경북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앞으로 대표 도서관으로서 이제 도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북 도서관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경북도서관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경북도서관은 2019년 11월 13일자 도서관을 개관을 하였고요. 예. 위치는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의 이제 면적이 약 한 2,500평 정도 되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청결 시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층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열람실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강연이나 공연 등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 상상마루와 이제 강당이 있고 또한 정보 검색, 미디어 감상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강의나 강연 장소로서 문화교실, 기획전시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3층에는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일반 자료실, 그리고 이제 전기 간행물이 있는 전기 간행물실이 있고, 4층에는 책을 읽다가 잠시 쉬라는 측면에서 이제 북카페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자유열람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은 현재 그 장서를 24만 권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매년 양질의 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은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이 광역 대표 도서관은 이제 전국에 시도마다 이제 관할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도서관으로서는 이제 우리 경북 내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이 공공도서관에 다양한 시책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청 1층에 가면은 K창이라고 열린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장서를 약 2만 4천여 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지방 시대에 맞춰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도정을 구현하고 또한 지식 창고 역할을 하는 도민과 직원이 함께 아우르는 이제 만남의 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눔 도서 코너를 만들어서 책은 이제 읽은 책은 나눠주고 또 보고 싶은 책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북 도서관 개관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다 돼 가는군요. 네, 그렇죠. 자, 24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 경북 도청에도 그러니까 일종의 분점을 내신 거군요. 그래서 K창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한 2만 4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K창 현황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서 경북 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도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경북 도서관에 몇 번 이렇게 갔었는데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참 와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무더위를 피해서 많이들 오시나요, 도민들이? 네, 요즘은 이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제 많이 애용을 하죠, 무더위 때. 우리 도서관은 이제 상반기에 하루 평균 약 한 800여 명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00명?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달, 7월달 무더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약 한 더우니까 1,40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특히 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대가 이제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오셔가지고 떠기를 시키고 또 책을 읽으면서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서 많이 애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제로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군요. 한 2배 가까이나 6, 네, 7월이 그렇습니다. 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요. 자, 경북 도서관에서는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시, 행사,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초보 엄마 아빠 북도둠 책 선물 사업이란 걸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초보 엄마 아빠 북도둠 책 선물 사업은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연초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일환으로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첫 아이 책 선택에 도움을 주고 독서 활동을 이제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경북도 내의 임산부와 올해에 태어난 영아이 부모님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육아정보 책과 우리 아이 첫 그림책으로 구성된 책꾸러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꾸러미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이 이제 경북 도내에 있는 모든 임신부 그리고 2024년에 태어난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책꾸러미 선물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북도둠 책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어디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신청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시군청에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거주 중인 시군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하시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군청을 찾아가면 되는군요. 가서 이제 그렇죠. 누리집 등을 전화로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서 뭐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온라인 누리집 통해서 또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자, 경북 도서관에서는 지난 봄부터죠. 경북 도서 127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 중인데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네, 127 숫자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 도민들이 도서 습관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에 하루에 27페이지 27페이지를 읽어주시라는 내용으로 이제 독서 습관을 권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것을 뭐 1년으로 추산을 하면은 약 한 10,0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300여 쪽의 책으로 보면은 한 3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27이 하루에 27페이지 정도는 읽자 우리 독서를 하자. 그렇죠. 그런 캠페인이군요. 그래서 127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소개하신 거 말고도 더 소개하고 싶은 경북 도서관의 사업이나 행사가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도서관에서는 뭐 기획 전시나 이제 북다락이라고 책과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이제 공연 이런 것을 하는 이제 북다락 문화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 전시는 연중 기획 전시실이나 상상마루 등에 이제 전시를 하는 내용이고요. 연중에 약 10회 정도로 전시를 하고 상반기에는 이제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어반 스케치라고 요즘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어반 스케치? 어반 스케치가 뭐냐면은 이제 연필이나 펜 등을 이제 간단한 그 도구를 가지고 일상 속에 이제 풍경화나 뭐 이런 것을 간결하게 이제 그리는 요즘 이제 여행 작가들이 여행을 하면서 현장을 보고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반 스케치로 떠나는 오감만족 경북 여행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강석원 어반 스케치 유명 작가가 우리 경북 내의 22개 시군의 이제 대표 관광 명소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선과 채색으로 해서
스케치한 작품이 약 40여 점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반 스케치, 그러니까 강석원 작가의 작품 한 40여 점 지금 전시 중이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북가락 문화 아카데미는 이제 도민이 이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이제 북가락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토요일에는 요즘 들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 나태주 시인. 예. 나태주 시인이 이제 그 작가의 공연과 이제 공연팀 연극 퓨전 이런 내용을 다양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연중에 한 14회 정도 그리고 상반기는 사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바라고요. 또한 그 다른 또 내용은 수두룩 북북 인문학 아고라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 이제 9월달에 전국 독서 대전을 개최를 합니다. 전국 독서 대전이요? 네, 이것이 이제 기간이 9월 27일에서 29일간 포항 영밀만 해상 일대에서 3일간 개최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주제로는 이제 바닷가니까 동해 바다 책을 만나다 그리고 책으로 항해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고요. 그 내용은 9월달이 독서의 달이잖아요. 예. 그 독서의 달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이제 독서 문화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네, 6개 분야에 이제 100여 개 이상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그때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9월 말에 있습니다. 전국 독서 대전 큰 행사도 열리고 수두룩 북북 인문학 아고라도 있고 북가락 문화 아카데미 어반 스케치 전시회까지 다양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자, 경북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네. 우리 경북 도서관은 경북을 대표하는 이제 광역 대표 도서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과 아울러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도서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구성 제공하여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또 모바일 앱 등 기반 시설을 꾸준히 정비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팎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키고 독서왕국 경상북도 브랜드 창출과 아울러서 지역이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경북 도서관 소식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7월 1일에 새롭게 취임한 경북 도서관의 김호기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갑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이 시청역 사고 이후에 몇 건이 계속해서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4건이나 더 발생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 이거 보도된 것만 4건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청역 사건 같은 경우는 운전자 68살 차모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딱딱했다. 급발진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국가에서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가속 페달, 엑셀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급발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시청역 사고 이후에 이틀 지난 후 지난 3일에는 한 택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승인 내려주고 나서 주차장 빠져서 나가기 위해 유턴하는데 여기서 급발진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보행자 3명과 차량 4대를 치었어요. 예. 자동차 붕붕 걸 말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외에도 지난 6일 80대 운전자가 모인 차량에 서울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서 2명이 다쳤고 또 하루 후인 7일에는 서울 용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앞에 있는 차량 들이받으면서 연이어 4대가 부딪히는 그래서 2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이 모두 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이어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라고 신고되는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급발진 의심 신고는 연평균 30건 정도 됩니다. 30건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지금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에 58건, 2018년에 39건, 2019년 33건, 중중중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예.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질문하신 대로 지금 보통 미신고까지 대략 추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매년 최소 30건가량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요. 아, 그렇죠. 예. 자, 이게 아무래도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사실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시청의 역주행 사건에 그 직후 벌어진 사건들이 이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예, 급발진 의심사고로 발생해서 신고해도 그 입증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4월 달에 이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입증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6일에 강원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이거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아니라 급발진이라고 증명을 소비자가 한 겁니다. 일명 도연이 할머니 사건이에요. 이거 보도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었죠. 도연이 사건. 왜 보도가 많이 됐냐면요. 이게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자동차가 이게 급발진한 게 찍혔어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봤는데 정말 이게 SUV 차량이 날아가더라고요. 날아다녔습니다, 정말. 그 표현이 순간적으로 맞습니다. 날아서 배수로로 추락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이게 이제 이 사고로 할머니는 다쳤지만 동생자이자 손자인 12살 도현군이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이거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 오조작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족 측이 이거를 급발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비용 등등을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급발진 사고 이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고여서요. 근데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니 입증할 수가 없고. 자, 이번 이 도연이 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한 도연 군의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한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사실 도연군 아버지는 수천만 원 들여서 차량, 동일 사고 차량, 동일 연식의 같은 기종 구입하려면 수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식을 접한 강릉 시민들이 그 차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도 본인 차를 빌려주고요. 도로 통제를 위해서 전국 모범 운전자의 강릉지회가 나서고요. 그리고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 구간계 최대의 관건이었거든요. 역시 전문 면허를 가진 강릉 시민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고맙네요. 그래서 고맙죠. 감사하죠. 4차례에 걸쳐 시험을 했는데
뭐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 하여튼 4차례 시험 결과 할머니가 브레이크 제대로 밟은 거예요. 제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장했던 차량 결함은 없고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라는 이것이 재현 실험 결과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망한 도영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렸던 것이 국과수 감정 결과 뒤에 숨어서 제조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다. 그렇죠. 국과수는 과학적 실험과 감정을 하지 않고 탁상에서 자의적인 추론으로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과수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어쨌든 도영군 이 사건은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 결과가 부족한 증거라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 최초의 사례. 예. 그렇게 10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일단 할머니 풀려났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아, 그래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명령했다. 어쨌든 이 도연이 할머니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뭐 과실치사 뭐 이쪽으로 아마 됐겠죠. 형사적으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실험을 결과로 일단은 무혐의로 끝났다. 이제 형사적인 거는 이제 깨끗해졌는데 검찰이 다시 재수사 명령을 내린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민사적으로도 이제 보상을 받을 길이 일단은 좀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렇죠. 실험을 지금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죠. 4차례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 도로를 한 번이라도 달려본 사람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거는 잘 안다라고 도현이 아버지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옆에서 봤을 때도 진짜 그건 할머니가 밟아서 확 날아갈 정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 국민청을 통해서 도현이법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었거든요. 21대에. 맞습니다. 예. 5만 명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 발판이 마련됐는데 제조사가 대한민국 재벌기업 아닙니까? 자동차 그 산업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어요.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21대. 지난 국회에서는 폐기됐고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 시작됐으니까 이거 뭐 다시 좀 이렇게 발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춘천 이번 7월달 중에 다시 발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발의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그 급발진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져야 된다. 제조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소송 증감이 영업비밀 유출이라고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소비자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전환하면 필요한 분쟁과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법 내용 드물다. 산업계에 미친 부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21대 정무위원회 검토자료에 이렇게 갖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시민들이 소비자가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제조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도 제조업체는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 기업이에요. 여기 딱 가로막힌 겁니다. 이제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론 형성을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 언론사도 또 이 재벌 기업에 또 광고 수주를 해야 되니까 또 좋게 써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소비자, 이 운전자도 우리 국민들 참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방송 같이 하는 김필수 교수도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인데 페달 블랙박스를 달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 요금 지금 기존에 이제 블랙박스들 다들 있을 테니까 여기다 이제 페달 블랙박스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된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이거요. 작년에 10월 달에 국토부가 자동차 제조사에다가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의무가 아니라 네, 권고. 의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내 제조사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페달 블랙박스 통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은 것이 확인되면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책임이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 9일날 국민의힘 이현승 국회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65세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전기 택시에 담벼락들이 받았는데 용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거든요. 예. 나중에 보니까 자신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혼동해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무화 하자라고 법을 이렇게 그 대표 발의하긴 했는데 제조사들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면 이게 뭐 급발진 사고라고 의심되는 사고 나면은 조현희 할머니 것처럼 무조건 제조사와 국가수가 부정하고 소비자가 온통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제조사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 뭐 만약에 우리나라만 의무화하면은 이거 수출에도 지장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이유도 드는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세계 최초인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되죠. 또 하나 문제가 또 고령 운전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 이번 서초청역 역주행 사건 때문에 고령 운전자 이게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령 운전자는 고려가 되지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건 사실 고령 운전자가 그 이하 50대 이하가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급발진 관련돼서 사고는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일본이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65세 이상입니다. 일본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렇죠. 예를 들어 80대 후반 운전자가 정지 신호 어기고 횡단보도 없어 30대 여성과 딸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97세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일본에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니까 지금 내년 6월에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유행 규정에 따라서 의도치 않은 가속 방지 기술 대책이 나왔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 엔진 출력을 확 낮춰서 급발진 막는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기술이 있어요. 일본은 2012년 무렵에 이 기술이 채택된 차가 처음부터 판매되기 시작했고, 지금 2018년쯤에 신차 10%가 기술 장착했고, 22년에는 그 비율이 90%. 지금 신차들은 갑자기 가속되는 가속 방지 기술이 들어간 차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출 대책 관련돼서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인구 고령화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뭐 지금 뭐 50대 이하가 사고가 더 많지만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급발진 사고는 당황할 수 있는 사고고요. 저도 운전하려고 하다 보면 겁이 나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급발진 사고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